예. 아, 여러분, 제 목소리는 들리나요? 여러분, 제 목소리는 들려요? 아, 화면이 안 떠도 그냥 하라고요? 화면이 안 떠요. 화면이 안 뜹니다. 네. 네, 여러분, 화면이 안 뜹니다. 네. 예, 화면이 안 뜨고 있습니다. 네, 화면이 안 뜨고 있어요. 네, 아무리 해도 화면이 안 뜹니다. 예. 뭔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오늘은요, 예, 그 하이네의 노렐라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이 없어가지고. 화면이, 교수님 그냥 작품 읽어주면 들을게요. 네, 오늘 화면이 아무리 해도 안 뜹니다. 몇 번 나갔다 들어왔는데도 화면이 안 뜹니다. 예, 화면이 안 뜹니다. 하이네 로렐라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하이네의 작품입니다. 이토록 가슴 저미는 이유를 내 어이 알리오. 다만 예부터 전해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메아리 칠 뿐. 저무는 황혼 바람은 차갑고 흐르는 나인강은 고요하여라. 지는 해에 저녁 노래 불타는 반짝이며 우뚝 솟은 저 산봉우리여. 저기 저 바위 위에 이상스럽게도 아름다운 아가씨가 앉아 있노라. 빛나는 황금빛으로 금발의 머리카락을 빚으며 신비롭게 황금빛으로 머리를 손질하며 부르는 노랫소리, 노래의 한 자락. 신비로워라 그 멜로디여. 마음속에 스며드는 노래의 힘이여. 무참하게도 물살은 마침내 배를 삼키고 사공마저 삼키고 말았어라. 그 까닭은 알 수 없어라. 이 모든 게 노렐라의 노래로 말미암은 것이어라. 이게 하이네의 로렐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 오늘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화면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예. 화면이 열리지 않고 뭔가 고장난 것 같아요. 예, 컴퓨터 고장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예, 열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물망초님이 옛날에 제 시를 하나 어디서 발견해 가지고 올려놨어요. 이게 오래전에 쓴 시인데, 예, 물망초님이
발견해서 올려놓은 시입니다. 이거 읽어드릴게요.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제목이 보이지 않게입니다.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박덕은. 보이지 않게 당신 곁에 남아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보이지 않게 당신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파도가 슬픔의 그림을 그리다가 커다란 원을 3개나 그렸습니다. 흰 웃음으로 부서지는 거품의 그림을 소리소리 그렸습니다. 당신이 서 있던 곳 그저 저만치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쓸쓸히 갈매기 울음소리 타고 불어옵니다. 어디선가 아침 이슬방울이 굴러내립니다. 그저 저만치서 느낌으로만 바라봅니다. 휴감긴 그날의 모든 시간으로 마냥 서서 보이지 않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그저 보이지 않게 비켜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발자국이 파도에 치워질 때마다 애달픈 눈길로 그 위에 무너지겠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게 이대로가 좋습니다. 자유로우면서도 붙들려 있어 좋습니다. 떠나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어 좋습니다.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소유할 수 있어 좋습니다. 오늘도 바람을 배웁니다. 보이지 않게 다가가서 그 바람자락으로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옷깃을 붙들고 안기는 법도 배웁니다. 영원히 보이지 않게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전혀 외롭지 않도록, 결코 슬프지 않도록, 당신과 함께 묻히는 그날까지 묵묵히 견디겠습니다. 네네.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쓴 시인데, 네. 이게 어떻게 물망초님이 발견해서, 읽은데 땀이 나네요. 땀이 나. 네. 아리랑님, 보이지 않게 당신 곁에 남아있겠습니다. 가능한 보이지 않게 당신 곁에 살겠습니다. 당신이 서 있던 곳 그저 저만치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냥 보이지 않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게 비켜서서 살아가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받았었어요? 우와, 굉장히 빠르네요. 이상한 방송이라고? 화면이 없는 방송. 이상한 방송입니다. 한 5, 6번을 나갔다 왔는데도 화면이 안 떠요. 이게 왜 그러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이 안 뜨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발표할 시가 배려장 강덕순 시인의 봄비입니다. 봄비. 겨울아 잘가 다음 계절에 보자꾸나. 겨울 내내 목말라 죽는 줄 알았다. 어서 일어나 봄에게 자리를 비켜줘야지. 봄비만 애타게 기다리는 새싹들. 너도 나도 즐기는 봄비야 환영한다. 비명 지르는 봄비. 소곤소곤 두런두런 걱정 반 근심 반 밖은 춥지 않을까. 얼어 죽지는 않을까. 서로 먼저 나가려고 회의 중. 툭툭 털어버리고 어서 나와봐. 먼저 나온 새싹들이 환영식 준비하고 있네. 모진 한파 속에서도 쇠수는 돋는다. 상큼한 봄을 즐겨보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첫사랑 김부배님의 정이라는 시조가 올라와 있는데 속마음 훔치면서 그리움 남겨놓고 촉촉히 적셔주던 우아한 독백처럼 걸어놓은 어울림의 꽃 몸살처럼 연근다. 네,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네, 물망초 이인화님의 별똥별 우는 밤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찬란한 태양지면 초록빛 잎새바람
저녁놀 고이 품고 신비 속 은하계 향해 연민의 향 띄운다. 눈길로 볼 수 없어 가만히 귀 기울여 유성이 여울지는 속삭임 헤아린다. 어둠 속 더욱 빛나는 그들만의 미러를 생다한 우주의 밤 그 울음 들리는 듯 세상의 가장 낮은 어느 곳 뉘었는가. 해 뜨면 사라져버릴 반짝이는 분신을.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아리랑님, 아리랑 서희정님의 목포 갓바이, 목포 갓바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 갓바이, 아리랑. 영산강 하구 응시하는 갓바이 한 쌍, 분분한 전설자락, 겹겹이 걸치고 서 있다. 도 깨친 스님, 닭섬 건너려다 놓아둔 삿갓과 지팡이의 도술일까. 월줄산에서 도 닦던 스님, 성상자를 데리고 물건 구하려 가던 길, 축지법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거센 바람에 돌로 굳었을까. 효심 지극한 젊은이, 아버지 병환 고치겠다고 나섰지만 한 달 지나도록 세경 한 푼 받지 못한 채 끝내 빈손 쥐고 돌아온 길. 아버지의 시신 서늘히 식어 있고 회한의 눈물 떨구며 갓바이 오르던 길. 둘러맨 관마저 실수로 바다로 떨구고 찾을 수 없으니 죄인된 맘 차마 하늘 올려다볼 수 없어 큰 갓쓰고 먹지도 차지도 못하고 오직 아버지의 극락완생을 빌다 그대로 파이로 굳었다는 꼬깃꼬깃 접힌 절 설자락. 날개 활짝 펴고 목포 앞바다 훑고 지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교정을 해야 되는데 화면이 안 뜨니 아니 지금 5년 동안에 화면 안 뜬 건 처음이에요. 채팅창도 많이 쓰니까 먹통이 된다고? 아리랑님 시시 멋져요. 아리랑님 시조 시시 멋져요. 네, 아리랑님 멋집니다. 네. 72님 귀로만 듣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네. 아리랑님 나행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면도 안 뜨는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리랑님 그러게요. 듣기만 해도 괜찮은데요. 네. 물망초님, 아리랑님, 첫사랑님, 송호님, 72님, 민재님, 줄리님, 나행러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작가들의 작품들,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실력 있는 작가들이 좀 있는데, 자, 실력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좀 읽어 드릴게요. 네. 여러분, 화면이 안 떠서 교정은 못 하겠어요, 여러분. 네. 오늘은 시를 읽어주는 시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평택문학상이라든가, 생태계 문학상이라든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 그분의 작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두순 씨인데요. 배두순. 이분이 생태계 문학상이라든가 평택 문학상이라든가 심사위원이세요. 예. 호두입니다. 호두. 우리가 먹는 호두. 배두순. 호두알을 굴려본다. 달그락. 서로의 몸을 들여다보는 호두 두 알. 멀미인 듯 내부의 신음소리도 들린다. 기억의 뇌리가 돌돌 말려있는 둥근 내색을 살펴보며 나무의 과거를 굴린다.
여름 한때 푸르고 야심만만하던 꿈의 무게는 어느새 샅샅이 발려지고 호두를 따던 노인의 회상이 움푹 파인 볼 우물 속에 웅크리고 있다. 나의 해상들도 단단하게 굳어버린 호두의 뇌리 속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일까? 가을은 깊고 달아 없어져야 될 추억들은 많다. 아귀가 맞지 않는 추억과 추억을 대질 신문하듯 호두알을 굴려본다. 손바닥 안에 운명선이 항상 헝클어지고 나는 아직 세상의 주름진 내막을 익히지 못한 채 진땀을 흘리며 호두알이나 굴리고 있다. 재밌죠? 네, 이분 잘 써요. 네. 네, 잘 씁니다. 교수님이 시 전부를 해설해 주라고? 이게 보고 해야지 읽고 해설은 안 돼요, 또. 예. 직접 시를 이렇게 보면서 해설이 돼야지 그냥 목소리로 해설은 또 그나마 또 어려워요. 예. 그냥 오늘은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세요. 송우님 카메라를 닫은 것 아니냐고? 카메라가 어디 있는데? 카메라가 어디 있는데 그 카메라를 닫아붙지? 카메라가 어디가 있어요? 나 선대도 안 했는데. 카메라 표시가 어디 있어요? 여기 화면에 카메라 표시가 없어요. 화면에 카메라 표시가 있다고? 없는데? 생방, 녹방. 요것밖에 없는데. 휴대폰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걸 아닐까요? 휴대폰 카메라? 아니겠지. 어? 휴대폰 카메라하고 뭔 상관이야, 방송이? 아무 상관없는데? 어? 송호님, 카메라가 어디가 있어요? 카메라를 닫은 것 아니냐고? 글쎄, 카메라를 어디를 손을 안 댔는데요? 카메라 표시가 없어. 제어판, 채팅, 이게 있고, 없어요. 아, 처음에는 열렸다가 닫혔다고? 진짜로? 처음에? 이상하네. 송호님, 카메라를 닫은 것 아니냐고 할 때 이 카메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카메라 표시가 어디가 없는데요? 진짜 5년 동안 이런 건 처음인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탐방 없는데 카메라 화면이 잠깐 보였다고? 처음에 열렸다가 닫혔다는데요. 뭘 손댔을까? 뭘 손댔는가 봐요. 자, 이번에는 연을 올리다. 연을 올리다. 배 두 순. 겨운에 묵은 게으름을 날리듯 바람 잘 뜨는 날을 골라 아이들이 연을 띄운다. 가오리 몇 마리에 해맑은 시선이 모아지고 출렁거리는 지느러미로 겨울 한때의 동심이 미끄러지듯 뒤따른다. 나도 같이 연을 올린다. 겨울이 벗겨지는 하늘 속으로 지난밤의 꿈을 띄어 올린다. 계절의 공백을 덜어내며 수수께끼 같은 한지를 얇게 저미고 실을 매달아 허공의 아랫목까지 띄어 올린다. 연을 올리는 일은 내 안의 올레를 풀어내는 일, 내 안에 엉켜있던 실타래를 뽑아내기까지 나는 몇 번이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가, 몇 번이나 바람을 불러 보았던가. 세상의 모든 바람이 명치 끝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세월이 될 수 없는 법.
종일 길들지 않는 바람을 캐낸다. 노을이 물드는 황혼이 아궁이 속의 이야기처럼 따스해질 무렵에서야 연을 내린다. 공중을 떠돌던 마음 하나를 내린다. 예. 화면이 잠깐 보였다가 자동으로 닫혀버렸다고? 그러니까 닫힌 이후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안 떠버려요. 예. 이상하죠? 네. 자, 어느 석공의 길, 돌 쪼는 사람, 어느 석공의 길, 배두순, 꼭 한번 그렇게 웃고 싶었을 것이다. 꼭 한번. 그렇게 웃음의 석층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이다. 단 한 번의 도노가 망치를 들어 돌의 허상을 깨고서 평속한 웃음 하나에 귀의할 때까지 고뇌의 안쪽을 더듬었을 것이다. 그건 어쩌면 마의 삼존이 한 사내의 업을 벗겨내기 위해 망치 끝에 또 하나의 미소를 숨겨둔 것인지도 모른다. 돌을 허물어 본 사람만이 저 웃음의 깊이에 닿을까.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다가섰다 물러서는 골짜기로 제 몸이 돌가루가 되어 바람에 부를 때까지 서산을 흔들었을 한 사내의 망치 소리를 듣는다. 어떤 마음을 깨고 두드려야 온전한 웃음 하나를 얻을 수 있을까? 마의 삼존 앞에서 이름 없는 석공이 벗겨낸 돌의 미소, 그 미소를 헤아려 본다. 예. 이런 시 잘 쓰죠? 예. 시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지금 평택문학상, 예, 생태계 문학상, 이런 심사위원이십니다. 네. 떡살, 배두순. 떡살 있죠, 떡살. 네, 떡살. 떡살 아시죠? 떡살. 배두순. 앙금도 없는 것이, 건물도 없는 것이, 생김새도 그저 그런 것이 덕중의 으뜸자리에 올라앉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이름도 편중의 걸작 절편이라니. 시 재상을 물리며 절편 몇 줄을 들여다본다. 줄을 이어 펼쳐지는 떡살 세상. 아름다운 꽃들, 하늘의 별과 구름까지 지상의 만물들이 오롯이 들어있다. 세상의 편들이 변덕 심한 색깔이나 가벼운 미각을 따라 나서는 사이 하얀 지조 하나 움켜쥐고 천태만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돌배나무가 찍어내는 화사한 백꽃무늬, 대추나무가 박아내는 별빛과 달빛, 모닥모닥 피어나는 구름송이는 박달나무가 모란꽃 붉은 향기는 참나무가 화인처럼 눌렀다. 산과 강 들판을 품고 음양의 이치를 일러주는 빗살무늬, 속세무늬는 소나무와 감나무가 맡고 있다. 밋밋한 떡 위에서 살갑게 다가오는 한 세상, 자연의 품위와 애절을 지닌 것들만이 나무의 허리를 빌려 지문처럼 박혀드는 것이다. 이러한 절편을 먹고서도 나무의 정신을 헤아리지 못할 양이면 절편 함부로 베지 마시라. 재밌죠? 떡살을 갖고도 이렇게 멋진 시를 쓰네요. 이번에는 옥새입니다. 옥새. 옥새를 또 어떻게 썼는가 한번 보세요. 옥새, 배두순. 흰 머리칼 휘날리며 구름을 뚫고 곧 비상할 기세다. 오로지 하늘을 오르기 위해 폭풍우를 견디며 심신을 단련하던 의학새 무리들. 나고 자란 땅을 떠나기가 쉽지 않은 듯 완벽한 준비 자세 그대로
으악으악 훈령의 노래로 산 언덕을 장악하고 있다. 하사받은 칼로 신의 검법까지 전수받았으나 칼의 노래만 불렀을 뿐 무엇 하나 배지 않는 저 착하고 순한 새들에게 칼을 내려준 하늘의 속셈을 알 수가 없다. 산다는 것은 울음과 웃음의 교차로를 건너는 일. 어떤 날은 흐느끼며 어떤 날은 노래하며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굳게 지킨 산언덕. 백색 달빛이 아우르니 어떤 색도 끼어들지 못한다.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의학새 무리들 한꺼번에 성천해버리면 민둥민둥 산언덕을 밟아 올 아침 태양 붉은 눈 휘둥그레 돌아갈까 두렵다. 멋지죠? 재밌네요. 시들이. 이번에는 공원의 벤치입니다. 공원의 벤치를 놓고 또 어떤 시를 썼는가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공원의 벤치. 공원에 놓인 벤치. 요즘에 노인들이 많이 앉아 계시죠? 공원의 벤치. 공원의 벤치. 배두순. 내가 입이 무겁다고 사람들은 곧잘 비밀을 털어놓는다. 은밀한 사랑의 약속과 내밀한 불륜의 시간까지 귀뜸해 주었지만 나는 한 번도 발설한 적이 없다. 화를 다스리지 못한 분노에게 소주 한 잔 권하다가 무릎을 걷어차일 때도 있었지만 입이 무거운 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오수에 빠진 백수에게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라 등도 빌려 주었다. 늦은 밤 탕아들의 가르침을 받아내다 담뱃불에 팔을 댄 적도 있다. 좋은 날도 들어있다. 가출 소녀를 껴안고 희망의 아침을 맞이한 적도 있다. 팔다리가 몹시 저렸지만 참아내길 잘했다. 내 품에서 뒹구는 아이들의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질 때면 나도 사람으로 환생한 줄 알았다. 가끔은 고성방가에 잠못 이룰 때가 있고 새가 이마에 똥을 두고 갈 때도 있는데 나는 불평 한마디 한 적이 없다. 혹자는 이러한 나를 공원의 성자라 부른다. 그리 생각하느냐? 야, 이 시 좋은데요? 지금까지 중에 제일 좋네요. 네. 장원감이네요. 예, 배두순의 작품 중에서도 장원감. 이렇게 시를 써야 돼요. 공원의 벤치. 여러분, 이 시를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읽은 배두순의 시 중에서 가장 좋은 시 같은, 제가 볼 때는 장원으로 뽑아주고 싶어요. 예. 시적 형사가 없다고? 퍼스니피케이션, 의인화가 있잖아요. 의인화. 시적 형상화가 의인화를 옷을 입고 나타났기 때문에 시적 형상화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의인화를 지금 공원의 벤치가 사람처럼 인격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화시켰, 퍼스니피케이션화 시켰기 때문에 시적 형상화가 있다고 봐야죠. 시적 형상화 점수가 있어요. 의인화 시켰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시를 쓰시면 돼요. 상당히 좋은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공원의 벤치. 배두순. 내가 입이 무겁다고 사람들은 곧잘 비밀을 털어놓는다. 은밀한 사랑의 약속과 내밀한 불륜의 시간까지 귀뜸해 주었지만 나는 한 번도 발설한 적이 없다. 화를 다스리지 못한 분노에게 소주 한 잔 권하다가 무릎을 걷어차일 때도 있었지만 입이 무거운 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오수에 빠진 백수에게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라 등도 빌려주었다. 늦은 밤 탕아들의 가래침을 받아내다
담뱃불에 팔을 댄 적도 있다. 좋은 날도 덜어 있다. 가출 소녀를 껴안고 아침에 희망의 아침을 맞이한 적도 있다. 팔다리가 몹시 저렸지만 참아내길 잘했다. 내 품에서 뒹구는 아이들의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질 때면 나도 사람으로 환생하는 줄 알았다. 가끔은 고성방가에 잠 못 이룰 때가 있고 새가 이마에 똥을 누고 갈 때도 있는데 나는 불평 한마디 한 적이 없다. 혹자는 이러한 나를 공원의 성자라 부른다. 그리 생각하느냐? 의인화입니다. 의인화. 예. 자, 의인화를 시키든지 화류법을 사용하든지 어느 것을 사용하면 시적 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의인화는 뭐냐면 퍼슨, 사람, 니케이션, 화, 그러니까 사람화, 인격화, 마치 사람처럼 의자가 그 공원의 벤치가 무생물인데 마치 사람의 인격을 부여받은 것처럼 인격화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인화라고는 퍼스니피케이션을 활용했기 때문에 시적 표현을 활용한 표현 전달이 이루어졌으므로 시적 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이제 화류법은 뭐냐면 퍼슨 인간까지는 안 오고 자 화류 움직인단 말이야. 무생물인데 움직이는 생명체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곤충처럼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인격화되지는 않은 그러한 생명체가 움직이는 걸로 무생물체가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걸로 바꿔주면 화류법이 돼요. 그 화류법 중에서 마치 인간처럼 인격화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면 의인화, 그러니까 화류법과 의인법의 차이가 그겁니다. 예. 화류법은 무생물에게 움직이는 생명체를 주는 거. 그래요. 맞아요. 무생물이에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근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생명체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면 화류법이 돼요. 근데 인격화되면 마치 인간처럼 대화가 되고 인격화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면 퍼즌 인간이죠. 인간. 의인. 그거를 리케이션 화 인간화 의인화 시켜버리면 의인법이 됩니다. 의인법. 근데 인간까지는 안 오고 인격화까지는 안 오고 무생물에게 움직이는 생명체를 주면 화류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류법을 사용하든 의인법을 사용하든 표현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적 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평가를 해주는 거죠. 아리랑님 그럼 벤치는 의인화와 화류법을 동시에 쓴 거네요. 그렇죠. 아니 의인화가 기본적으로 화류법을 활용해요. 근데 이제 인격화까지 오느냐가 문제죠. 근데 화류법은 인격화까지는 안 와요. 예를 들면 나의 외로움이 그 애벌레처럼 꿈틀거리며 기어간다. 이 정도. 그러니까 애벌레가 기어가는 정도로만 말을 해주는 거죠. 외로움이라는 무생물체가 애벌레처럼 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어가다가 외로움이 기어가다가 나에게 묻는다. 너는 고뇌라는 걸 아니?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이건 벌레가 묻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상당히 인간처럼 인간의 고뇌를 얘기하는 것처럼 인격화 시켜버리면 의인화로 바꿔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화류법을 기본으로 하고 가다가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면 인격화하면 그것이 의인화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의인화는 기본적으로 화류법을 활용하죠. 알겠죠?
자, 이번에는 족발과 하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족발하고 하일을 연결시켰네요. 자, 족발하고 하일. 베레짱님까지 오셨네요. 오늘은 화면이 없으니까 다 오셨네. 베레짱님, 나영란님. 나영란님은 또 나가지도 않아. 화면이 없으니까 나가지도 않아. 줄리유님, 민재님, 치리님, 첫사랑님, 아리랑님, 송호님, 물망초님, 오늘 다 와서 화면이 없으니까 다 오고 막. 앞으로는 화면 없이 해야 되겠네. 화면 없이 하니까 결석도 않고 다 오네. 족발과 하일, 배 두 손. 돼지 족발을 먹는데 왜 자꾸 하일이 연상되는 걸까? 뼈쪽 구두를 신고 뒤뚱거리던 육중한 여자의 걸음걸이도 크로즈업 된다. 무거운 몸을 떠받치고 섬기던 하일. 미소 어린 머리와 몸통을 잃어버린 헐한 목숨. 존재의 마지막을 맛으로 보시하고 있다. 짤막한 다리로 건너왔을 축생의 길.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자기만 했을까? 생각 없이 먹고 생각 없이 자는 일이 많은 요즘. 거울 속에서 자주 돼지를 만난다. 서서히 벗겨지는 겨울 창밖을 외면한 채 외출을 벗고 하의를 벗고 은둔의 날들 속에서 무기력을 앓는다. 돼지 뒷발굽처럼 어긋나기만 하는 빈번한 오류의 뒤틀림을 감내하지 못한다. 뾰족한 해안도 없는 오후. 족발을 뜯으며 한 겹 한 겹 생의 껍질이나 벗겨보는데 밀쳐주었던 하일이 또각또각 걸어 나간다. 야, 돼지 뒷발굽하고 하일을 연결시켜서 묘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 자, 이번엔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두더지를 또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두더지, 배 두 손. 묵정밭이 들썩거린다. 땅속으로 꿈틀거리는 길이 시줄 날줄 죽죽 배가 불러오는 밭 한떼기. 우기와 건기의 틈에 끼어 두더지들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오래도록 묵혀있던 뿌리들의 권태를 샅샅이 길들이며 깊은 잠을 털어내고 있다. 땅속을 바람처럼 드나드는 두더지의 농경에 해묵은 밭대기 흙내를 솔솔 풍기며 공기를 머금는다. 낮고 후미진 밭고랑이 심호흡을 시작하자 뿌리들의 생기가 고개를 든다. 묵은 사람에겐 침침한 날들의 깊이가 있듯 잊힌 사람에게도 제 몫의 등불을 밝혀온 날들이 있다. 아린 속내를 다지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내밀한 통로를 열고 다시 한번 바람의 사연을 환기시키는 일. 팍팍한 가슴골에 두더지 굴 같은 포근한 길 하나 내어도 좋으리라. 풀들의 무덤 속 발길 끊어진 묵정의 시간을 갈아엎으며 생의 통로를 열어가고 있다. 지금 상당히 책상도 좋고요. 시적 형상화뿐만 아니라 이따금 낯설게 하기, 바람의 사연을 환기시킨다든가, 팍팍한 가슴골에 포근한 길 하나를 내어놓는다라든가, 오래도록 묵혀있던 뿌리들의 권태를 샅샅이 길들인다라든가, 이런 것들. 해묵은 밭대기 흙내를 솔솔 풍기며 공기를 머금는다든가, 뿌리의 생기들이 고개를 든다든가, 발길 끊어진 묵정의 시간, 요걸 갈아엎는다든가, 이런 상큼한 표현들을 곁들이면서, 상징으로 갔다가, 시적 형상으로 갔다가, 또 약간 생과 연결시켰다가, 또 반전을 노리기도 하다가,
상당히 다채롭게 글을 쓰고 있네요. 상당히 실력파네요. 이번에 맷돌을 한번 볼까요? 맷돌을 어떻게 하는가? 맷돌을 한번 봐봐. 맷돌, 배 두 순. 원형의 문화 한 귀퉁이에서 간혹 발견되는 구석기. 저렇게 곰보자국 숭숭한 회색 돌덩이를 한 시대가 돌렸던가. 불치의 해안을 끌어안은 여인네가 삶의 채증을 글글글 갉아내던 것. 세상에 어떤 돌이 스스로를 깨고서 맷돌의 길로 접어들려 하겠는가. 나의 맷돌은 어머니였다. 한 시절이 그 속에서 곱게 빠져내렸고 하루해가 홀쭉해질 때마다 삶의 어느 대목을 감아 올리듯 땡볕을 갈아내던 어머니. 지금 흑백의 뒤안길에서 퀭한 입을 벌린 채 늦은 오후를 차지하고 있는 저것이 그것은 아닐까. 오래된 맷돌을 만져본다. 이제야 드러나는 새색시 같은 과거들. 제 몸을 조금씩 덜어가며 가벼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역들이 다녀갔을까. 나는 해묵은 기억을 쥐고서 의료기구를 사용하듯 맷돌을 돌려본다. 지난밤부터 어처구니 없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명치 끝 불청객을 천천히 갈아낸다. 여러분 이거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이 기법들을. 지금 맷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근히 맷돌의 어떤 삶,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역경의 삶을 딱 포개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사이사이다가 낯설게 하기를 끼워 넣어요. 응? 맷돌을 갖다가 원형의 문화 한 귀퉁이에서 발견되는 구석기라고. 이런 표현이라든가 또 곰보자국 숭숭한 회색 돌덩이를 한 시대가 돌렸던가 이런 식으로. 응? 불치회한을 끌어안은 여인네가 삶의 채증을 글글글 갈아냈다든가 또 어떤 돌이 세상에 말이죠. 어떤 돌이 스스로를 깨고서 맷돌의 길로 접어들려고 하겠냐. 그리고 나의 맷돌은 어머니다. A는 B, 맷돌은 어머니다. 메타포를 사용하고 한 시절이 그 속에서 곱게 빠져내린다고. 한 시절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한 시절이 그 속에서 곱게 빠져내린다고. 또 하루해가 홀쭉해질 때마다 삶의 어느 대목을 감아 올리듯 뭐라고 그래? 땡볕을 갈아내던 어머니라고. 뭘 갈아? 땡볕을 갈아버려. 땡볕을 갈아버린대. 야, 이런 표현들. 땡볕을 갈아내던 그리고 어머니하고 싹 연결시키고 지금은 흑백의 뒤안길에서 퀭한 입을 벌린 채 지금 맷돌이에 처한 위치죠. 흑백의 뒤안길에서 이제 버려졌죠. 퀭한 입을 벌린 채 늦은 오후를 차지하고 있는 저것. 야, 이런 표현들 흑백의 뒤안길에서 이제 벌어진 저 뒤안길에서 퀭한 입을 벌린 채 그리고 입은 벌리고 있죠. 맷돌이. 늦은 오후를 차지하고 있는 저것. 늦은 오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런 표현들이 아주 상큼하네요. 오래된 맷돌을 만져봐요. 이제야 드러나는 새색시 같은 과거들이라고. 맷돌을 만져보는데 이제야 드러난다고. 무엇이? 새색시 같은 과거들이 드러난다고. 제 몸을 조금씩 덜어내며 가벼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역들이 다녀갔을까. 엄청 일을 많이 했겠잖아요. 이 맷돌을 맷돌에서 일하는 인간들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해묵은 기억을 쥐고서 맷돌을 돌려보는 시적화자. 지난밤부터 어처구니 없이 맷돌이라고 어처구니 없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명치 끝 불청객을 천천히 갈아버린다요. 갈아버려. 대단하죠.
이것도 많이 배워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 기법으로 쓰면 거의 상을 받아요. 상을 받게 만드는 기법을 다 활용하고 있네요. 맷돌을 일단 의인화 시켜요. 그 다음에 맷돌과 과거의 삶, 그 맷돌과 역경의 삶을 결합시켜요. 그리고 이거를 어머니하고 연결시켜요. 그리고 나의 추억과도 연결시켜요. 그래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예. 자,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있네요. 이 기법으로 쓰면 상 못 받을 게 없어요. 다 받아요. 절대 안 밀립니다. 예, 한번 들어보세요. 맷돌, 배 두 순, 원형의 문화 한 귀퉁이에서 간혹 발견되는 구석기. 저렇게 곰보 자국 숭숭한 회색 돌덩이를 한 시대가 돌렸던가. 불치의 해안을 끌어안은 여인네가 삶의 채증을 글글글글 갈아내던 것. 세상에 어떤 돌이 스스로를 깨고서 맷돌의 길로 접어들려 하겠는가. 나의 맷돌은 어머니였다. 한 시절이 그 속에서 곱게 빠져내렸고 하루해가 홀쭉해질 때마다 삶의 어느 태목을 감아올리듯 땡볕을 갈아내던 어머니. 지금 흑백의 뒤안길에서 쾌한 입을 벌린 채 늦은 오후를 차지하고 있는 저것이 그것은 아닐까. 오래된 맷돌을 만져본다. 이제야 드러나는 새색시 같은 과거들. 제 몸을 조금씩 덜어내며 가벼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역들이 다녀갔을까. 나는 해묵은 기억을 쥐고서 의료기구를 사용하던 맷돌을 돌려본다. 지난밤부터 어처구니 없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명치 끝 불청객을 천천히 갈아낸다. 멋지죠? 이게 말이죠. 여러분의 그 교정은, 낮에 시간 날 때 해주고, 이런 시를 이렇게, 분석해주고, 낭송해주고, 뭐, 그런 시간도 좋네. 예. 불청객을 갈아낸다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든다고. 맞아요. 예. 아리랑님 정말 많이 배워야겠다고. 예, 7이님 좋대요. 7이님도 좋다는데. 우리 이렇게 할까? 수업을. 낮에 여러분이 보낸 거, 그건 그 카톡으로, 문자로, 컴퓨터로, 예, 카톡으로 교정해주고, 교정해주고, 밤에는 이런 명시들을 감상할까? 예, 명시들을 감상하고 분석해주고, 이번에는, 예, 7이님 일단 귀에만 의존하니까 집중이 잘 된다고. 예. 이왕에 한 김에 몇 시까지일까? 12시까지 할게요. 12시까지만 할게요. 12시. 12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물레방아 휴게소. 이번에는 물레방아 휴게소. 물레방아 휴게소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레방아 휴게소. 예. 물레방아 휴게소. 배 두 순. 휴게소 물레방아. 이제는 단순한 과거가 되어 천천히 휴게소의 모서리를 돌리고 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마시며 입방아를 찍고 물레방아는 풍경을 찍는다. 바퀴가 돌 때마다 페이지처럼 넘겨지는 사연들. 머물다 간 풍경의 한 대목이 되살아나는 사이. 추억 또한 동그랗게 말려든다. 어떤 사연들이 바퀴에 감겨지면서 제 과거를 들추지 않을 것이며 제 실향의 날들을 떠올리지 않겠는가. 어느 순간 사람의 길을 펼쳐 보이는 저 오래된 풍경. 바퀴를 버린 물방울들은 태양의 아가미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진다. 낯선 대화의 배후에서 물레방아가 돈다. 커피에 기대어
물의 시원을, 물의 시원이 아니라 물의 사원을 짓고 허물던 사람들 하나둘 돌아서고 물레방아는 이제 정막을 찍는다. 제 몸을 찢는다. 이렇게 했네요. 야,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가운데 물레방아를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 물레방아만 해놓고 사람들이 그 구경하도록 물레방아 휴게소, 그러니까 물레방아를 멋으로 해놨어요. 어떤 데는 돌아가지도 않아. 어떤 데는 돌아가게 해놓긴 했지만 형식적이요. 예, 물레방아 형식적으로 해놨지만 어쨌든 물레방아를 놔둬서 회상에 잠겨들게 해요. 그런 휴게소 물레방아, 이제는 단순한 과거가 돼서 그냥 풍경처럼 있는 거죠. 여기 봐봐요. 단순한 과거가 되어가지고 천천히 휴게소의 모서리를 돌리고 있다. 이런 표현들 멋지죠. 예? 휴게소의 물레방아란 놈이 단순한 과거가 되어가지고 천천히 무엇을 돌리고 있냐면 휴게소의 모서리를 돌리고 있다고. 그게 휴게소 모서리에 있거든. 뭐 중앙에 있는 것도 있는데 대개는 저 귀퉁이에다가 휴게소 모서리에다가 물레방아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휴게소 물레방아 이놈이 단순한 과거가 되어가지고 천천히 휴게소의 모서리를 돌리고 있다고. 예, 이런 표현들 좋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수다도 마신다고. 입방아를 찍고 그래요. 그럴 때 물레방아는 뭐 하고 있냐면 풍경을 찌어요. 이런 표현도 좋죠. 물레방아는 풍경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물레방아는 풍경을 찢는다고. 바퀴가 돌 때마다 페이지처럼 넘겨지는 사연들, 이런 것도 좋죠. 바퀴가 돌 때마다 페이지처럼 넘겨지는 사연들이라고. 이런 표현들 배워야 돼요. 머물다 간 풍경의 한 대목이 되살아나는 사이, 머물다 간 풍경의 한 대목이 되살아난다고. 그때 추억 또한 동그랗게 말려든다고. 추억이 마치 뭐 살아있는 것처럼, 어떤 모양이 있는 것처럼 추억이 동그랗게 말려들어요. 어떤 사연들은 어때요? 바퀴에 감겨요. 그리고 제 과거를 들추지 않을 것이고 제 실향의 날들을 떠올리지. 자, 어떤 사연들이 바퀴에 감겨지면서 제 과거를 들추지 않겠느냐, 또 제 실향의 날들을 떠올리지 않겠느냐. 이때 실향은 고향을 잃어버린 날들이겠죠. 어느 순간에 사람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길을 펼쳐 보이는 저 오래된 풍경이 바로 물레방아 휴게소라는 거죠. 바퀴를 버린 물방울들은 태양의 아가미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바퀴를 버린 물방울들. 그렇지. 바퀴를 이제 버리고 물방울이 떠나가죠. 그런 바퀴를 버린 물방울들은 태양의 아가미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린 다음에 낯선 대화의 배후에서 물레방아가 돌아요. 거기에 왔다 간 사람의 대화들은 다 물레방아 입장에서 보면 다 낯선 대화들이죠.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또 커피에 기대어 물에 사원을 치어요. 그리고 사원을 짓다가 허물던 사람들 하나둘 돌아서고 이제 휴게소니까 다 차를 타고 떠나죠. 그러면 이제 물레방아는 혼자 남죠. 정막만 남아요. 그러니까 물레방아는 이제 정막을 찧어요. 정막을 찢는다. 제 몸을 찢는다 하면서 물레방아 정막을 찍는데, 물레방아가 제 몸을 찍으니까 물레방아 제 몸, 정막 제 몸, 그렇게 되니까 물레방아는 정막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막인 물레방아를 찢는 곳이 되죠. 이렇게 해서 물레방아 휴게소라는 소재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유도해내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을 해주고 또 좋은 표현들을 지적해주고 또 좋은 표현들을 음미해 준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 또 여러분들에게 쏙쏙 들어갈 거예요. 예.
자, 물레방아 휴게소를 여러분의 이미지 속으로 이렇게 흡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레방아 휴게소 배두순. 휴게소 물레방아, 이제는 단순한 과거가 되어 천천히 휴게소의 모서리를 돌리고 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마시며 입방아를 찢고, 물레방아는 풍경을 찢는다. 바퀴가 돌 때마다 페이지처럼 넘겨지는 사연들. 머물다 간 풍경의 한 대목이 되살아나는 사이 추억 또한 동그랗게 말려든다. 어떤 사연들이 바퀴에 감겨지면서 제 과거를 들추지 않을 것이며 제 실향의 날들을 떠올리지 않겠는가. 어느 순간 사람의 길을 펼쳐 보이는 저 오래된 풍경. 바퀴를 버린 물방울들은 태양의 아가미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진다. 낯선 대화의 배후에서 물레방아가 돈다. 커피에 기대어 물에 사원을 찢고 허물던 사람들 하나 둘 돌아서고, 물레방아는 이제 청막을 찢는다. 제 몸을 찢는다. 많이 배우죠. 많이 느껴지죠. 아, 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써야 1급이 되는가, 어떻게 써야 문학상에서 수상을 하는가. 이 정도 쓰면 문학상에서 수상을 합니다. 이분이 청강문학상 수상을 했더라고. 2017년에 청강문학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니까 이분이 청강문학상 수상을 했더라고. 줄리님, 신앙송 목소리가 효과적이라고? 내 목소리 좋지 않는 목소리인데. 늙은이 목소리, 어우 싫은 목소리. 자, 몇 개 더 하죠. 교수님, 지금의 교수법 좋은 것 같다고? 앞으로 이 방법도 괜찮네. 교정은 미리 해버리고, 교정은 카톡으로 미리 해버리고, 방송 시간에는 명시들을 감상하면서 기법을 알려주는, 기법을 다 알려줄게요, 제가. 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 시에 어떤 점이 좋은 기법인가 훤히 보여. 훤히 보여. 네네. 아리랑님, 좋은 작품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 것 같다고. 이번에 하나 더 보세요. 저수지에 의사들이 있어요. 저수지에 보면 의자들이 있어요. 앉아서 쉬어가라고. 저수지에 의자들이 있는데, 천강, 청이 아니라 천강. 청강문학상이 아니고 천강문학상. 이 수상자예요. 2017년 천강문학상 수상자 이 배두순 씨가 평택문학상 수상자이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평택문학상 심사위원이요. 심사위원. 그리고 생태계문학상도 심사위원 이분이에요. 이 스타일로 쓰면 백발백중 당선이지 뭐. 이분이 청강문학상도 이제 수상했기 때문에 거기 심사위원도 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번엔 저수지에 의자들이 있는데 그 저수지의 의자들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일단 읽어볼게요. 저수지의 의자들, 배두순. 결빙기에는 얼음 원탁을 중심으로 빙 둘러앉아 침묵이나 주고받는 것이 일이다. 부엉이 소리마저 얼어붙는 밤이면 늙은 소파들은 막무가내에 의해 혹한 때문에 터진 옆구리를 여미며 잠을 설치기가 일수다. 얼음 뚜껑으로 봉해진 저수지에 오늘은 겨울 햇살이 내려와 미끄럼을 타고 논다. 어쩌다 햇살끼리 부딪히면 쨍쨍 소리를 내며 얼음발 위에서 산산조각이 난다. 넘어지고 부서진 햇살들,
조각난 제 몸을 추스르며 금방 일어선다. 오뚜기처럼 일어선 햇살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다시 미끄럼을 타고 논다. 반짝반짝 빛을 내며 신나게 논다. 어떤 산산조각이 저처럼 빨리 봉합될 수 있을까? 산산조각이 결코 생의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거다. 물끄러미 지켜보던 저수지의 의자들, 고개를 주걱거리며 등받이를 흔들거리며 저 빛나는 광경을 오래오래 음미하며 몸을 태운다. 와, 이거는 저수지의 의자들이 있는데 그 저수지 의자들이 뭘 보고 있냐면 얼음 위에 놀고 있는 겨울 햇살을 관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퍼서니피케이션, 즉 의인화가 일단 된 거예요. 그렇죠? 의인화가 일단 됐어요. 계속 저수지의 의자들이 겨울에 뭐 할 일이 있겠어요? 사람도 없고. 근데 뭘 관찰하고 있냐면 얼음 위에 논일고 있는 겨울 햇살을 관찰하면서 그거를 의인화시켜서 또 그거를 묘사를 끌어내는 거예요. 묘한 기법이네요. 묘한 기법이에요. 예, 저수지의 의자들이 얼음 위에 놀고 있는 햇살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자, 볼래요? 자,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결빙기에는, 그러니까 결빙기라면 한참 추워가지고 이제 모든 저수지의 물이나 강물들이 얼었을 때를 말해요. 그 결빙기에는 얼음 원탁을 중심으로 빙 둘러앉아 침묵이나 주고받는 것이 일이에요. 부엉이 소리마저 얼어붙은 밤이래요. 이런 것들이 묘사에 결빙기가 저수지에 물이 얼었을 때래. 그러니까 저수지의 물 같은 거, 강물 같은 게 얼었을 때 결빙기라 그래요. 결빙기. 강물은 잘 얼지 않거든요. 흐르기 때문에. 근데 강물마저 얼어버릴 때 빙 둘러앉아서 침묵을 주고받는 것이 일이었어요. 할 일이 없어. 그리고 부엉이 소리마저 얼어붙은 밤이라고. 이런 표현들 좋죠. 부엉이 소리, 청각도 얼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늙은 소파들은 막무가내의 호간 때문에 터진 옆구리를 여미면서 잠을 설치기가 일쑤다고. 이제 저수지의 의자들 중에 소파도 있는가 봐요. 소파가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옆구리가 터졌어. 예? 터진 옆구리를 여미면서 잠을 설치고 있다고. 예? 이렇게 해서 의인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소파들을 단순히 화류법만 사용하지 않고 의인화 시켜가지고 마치 인간처럼 춥고 고독하고 외롭고 침묵을 주고받고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류법에서 의인화로 올라가죠. 그래서 인간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의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저수지에 그 햇살들을 노니는 것을 물끄러미 봐요. 얼음 뚜껑으로 봉해진 그거를 저수지가 얼었던 것을 얼음 뚜껑으로 봉해졌다고 표현했어요. 얼음 뚜껑으로 봉해진 저수지에 오늘은 할 일이 없으니까 겨울 햇살이 내려와 미끄럼 타고 노는 것을 지켜봅니다. 겨울 햇살이 내려와서 미끄럼 타고 놀아요. 어쩌다 햇살끼리 부딪히면 쨍쨍 소리가 나는데요. 예? 어쩌다 햇살끼리 서로 부딪히면 쨍쨍 소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햇살끼리 부딪히면 시각 이미지를 쨍쨍 소리가 난 청각 이미지로 자꾸 끌어가죠. 지금 여기 청각 이미지와 시각 이미지를 잘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얼음판 위에서 또 산산조각이 난다든가 다시 시각이죠. 시각으로 가요. 넘어지고 부서진 햇살들, 넘어지고 부서지고 그럽니다. 시각도 되지만 부서지면서 소리가 나니까 청각이 되죠. 조각난 제 몸을 추스르며 조각난 제 몸인데 추스르면서 금방 또 일어서요. 햇살들이. 이런 표현들 재밌죠. 오뚜기처럼 일어선 햇살들. 여러분들이 또 손에 손을 맞잡아요. 예?
햇살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다시 미끄럼을 타고 놀아요.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 있어요. 위험해요. 위험해. 이렇게 나가다가 동시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동시로 가면 안 돼요. 물론 앞에 원탁을 중심으로 침묵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혹한 때문에 터진 옆구리를 여미며 잠을 설치기 쉽고 뭐 요런 앞부분에 그러니까 요 가운데 부분의 동시 부분을 앞과 뒤에 1년과 마지막 년이 감싸주면서 동시로 못 가게 막아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 2년 요놈만 갖고 한다면 동시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2년은 지금 요 소파들이 구경하고 있는 2년은 동시에요. 동시. 봐, 오뚜기처럼 일어선 햇살들이 손을 맞잡고 다시 미끄럼틀을 타고 놀고 반짝반짝 빛을 내며 신나게 놀고 이렇게. 어떤 산산조각이 저처럼 저렇게 빨리 봉합될 수 있을까라고. 그리고 산산조각이 결국 생의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 하면서 동시로 못 빠져나가게 마무리를 시적 형상으로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눈치챘죠? 동시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동시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어떤 산산조각이 저처럼 빨리 봉합될 수 있을까? 산산조각이 결코 생의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거다 하고 살짝 봉합시켜버리죠. 동시에서 성의시로 다시 원위치 시킵니다. 그리고 마무리. 이제 다시 의자로 돌아와요. 그죠? 그래가지고 물끄러미 지켜보던 저수의 의자들. 다시 처음에 의자를 언급하고 가운데 저수지의 얼음판 위에서 놀고 있는 겨울 햇살을 이야기하다가 잘못하면 동시로 가려고 하니까 마무리로 어떤 산산조각이 저처럼 빨리 봉합될 수 있을까? 산산조각이 결코 생의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거다 하고 봉합을 시킨 다음에 마무리로 다시 의자 쪽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물끄러미 지켜보던 저수지의 의자들 고개를 추억거리며 등받이를 흔들거리며 저 빛나는 광경을 오래오래 음미하며 몸을 데운다. 이렇게 햇살과 연결돼서 자기 몸도 데우는 쪽으로 와가지고 마무리해버려요. 의자로 결말했죠. 그러니까 시작은 의자로, 끝에도 의자로, 가운데는 얼음판 위에서 노는 햇살들을 관찰하는 걸로. 이렇게. 근데 아까 가운데 있는 그런 햇살이 너닐고 있는 모습이 동시로 보이기 때문에 아차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마무리를 딱 봉합하면서 산산조각이 결코 생의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거다 하고 살짝 봉합을 시켰어요.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죠. 잘못하면 감점될 뻔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앞과 뒤를 의자로 돌아와가지고 가운데 햇살들이 노니는 얼음판 위에서 햇살들이 노니는 것을 관찰하는 식으로 그런 다음에 그런 고개를 주걱거리며 등받이를 흔들거리다가 저 빛나는 광경을 오래오래 음미하면서 몸을 데우는 쪽으로 그리고 다시 저수지에 있는 의자들이 몸을 데운 쪽으로 가니까 화리법에서 다시 의인화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아주 노련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죠. 네. 동시를 삽입하니까 더 좋아요. 근데 위험해요. 실제로 이제 문학상 도전할 때는 이렇게 동시로 가면 위험해. 감점될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긴 했지만 위험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사례가 되네요. 여러분도 한번 배워볼. 야, 봐봐. 이게 지금 화면도 없는데 지금 왔다가 가지도 않아. 다 그대로 있어. 별이장님, 나익나님도 안 나가. 왔다가 가버리더만. 화면이 있을 때는 가버리는데 화면이 없으니까 별이장님도 그대로, 나익나님도 그대로, 줄리님도 그대로, 민재님도 그대로, 치리님도 그대로, 첫사랑님도, 아리랑님, 송어님, 물망초님 오늘 다 있네. 진짜 이상하네. 화면이 없으니까 더 인기가 있네. 다시 읽어볼게요. 자, 저수지 아이들 잘된 표현들이라든가
어떤 특이한 점을 얘기해 주고 다시 읽으면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점이 강점이고 어떤 점이 또 배울 점인가. 송호님은 감동해가지고 별풍선도 쏴버립니다. 여러분 배워 좀. 송호님 좀 배워. 감동이 올 때는 별풍선도 쏠 줄 알아야 그게 말이야. 그게 멋쟁이지. 또 여러분들이 별풍선 쐈다고 그래서 이게 손해냐? 절대 그렇지 않아. 문학상을 통해서 또 길에서 우연히 동전도 줍게 만들어. 이 신은 그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그런 거 도와줘요. 예? 어떤 착한 일을 하잖아. 그러면 그 길에서 그냥 동전도 줍게 만들고 그 복권을 해도 5,000원짜리 되버려. 평소에는 1,000원짜리 되는데 이렇게 낭만 대통령한테 이렇게 별풍선 쏘잖아. 그러면 1,000원짜리가 아니라 5,000원이 되버리더라고. 이상하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또 하나 샀는데 또 되버려요. 그럼 10,000원 되버려. 10,000원. 다 보완을 해줍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별풍선 쏘잖아. 절대 손해 아니야. 또 문학상 하나 타게 해줘가지고 딱 보충을 해버려. 여러분. 진짜입니다. 별풍선 그거 애끼지 마. 왜 애껴? 그리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열심히 하는 선생님의 강의료를 내야지. 말이야. 시청료를 안 내고 말이야. 공짜로 들으려고. 뭐야? 왜 사라져버려? 왜 사라져버려? 예. 아리랑님, 송호님의 별풍선에 교수님이 감동하셨나봐요. 당연하지. 별풍선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지. 라면이라도 살 거 아니야. 살 말이야. 2시간을 해도, 별풍선, 이거 별풍선도 안 싸고 말이야. 그게 말이야. 그게 말이야. 예, 인지상정, 뭔가. 인지상정. 안 사도 돼. 예, 별풍선 없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수지의 의자들. 배두순. 결빙기에는 얼음 원탁을 중심으로 빙 둘러앉아 침묵이나 주고받는 것이 일이다. 부엉이 소리마저 얼어붙는 밤이면 늙은 소파들은 막무가내의 혹한 때문에 터진 옆구리를 여미며 잠을 설치기가 일수다. 얼음 뚜껑으로 봉해진 저수지에 오늘은 겨울 햇살이 내려와 미끄럼을 타고 논다. 어쩌다 햇살끼리 부딪히면 쨍쨍 소리를 내며 얼음판 위에서 산산조각이 난다. 넘어지고 부서진 햇살들. 조각난 채 몸을 추스르며 금방 일어선다. 오뚜기처럼 일어선 햇살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다시 미끄럼을 타고 논다. 반짝반짝 빛을 내며 신나게 논다. 어떤 산산조각이 저처럼 빨리 봉합될 수 있을까? 산산조각이 결코 생의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거다. 물끄러미 지켜보던 저수지의 의자들, 고개를 주걱거리며 등받이를 흔들거리며 저 빛나는 광경을 오래오래 음미하며 몸을 태운다. 야, 아리랑님이 새로운 희망을 줬어요. 교수님 방송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조회수 10만이 되기를 바란대요. 와, 그럴 날이 오겠죠, 여러분. 그럴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이 45분이에요. 12시까지만 할게요. 자, 12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도 괜찮네요. 예, 여러분이 안 나가는 걸 보니까, 방송에 안 나가는 걸 보니까 괜찮은가 봐. 네. 아리랑님, 네, 꼭 올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래요. 방송 조회수 10만이 되는 그날이 올 거래요. 와. 아프리카 방송에 어떤 애가 방송을 했는데 37만 명. 동시 시청자 수가 37만 명이야. 37만 명.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1000명만 와도 행복할 텐데,
그 친구는 세상에 동시 시청자가 37만 명이야. 37만 명.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네, 37만 명을 동시 시청자로 가지고 있는 BJ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랍죠,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강의하시고 광고 수입도 올리라고. 네, 네. 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리랑님, 방송이 좋으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교정할 수도 없어요. 뭐 방법이 없네요. 예. 화면이 이쪽에 반쪽에 떠야 되는데 이게 네모로 뜨거든요. 이게 네모 선으로 그게 안 떠버려. 예. 그러니까 뭐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안 뜨면 뭐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자, 이번에는 붉은 사과밭입니다. 붉은 사과밭. 여러분 사과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과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으로는 많은 좋은 시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예. 붉은 사과밭이에요. 사과밭 떠올렸어요? 자, 붉은 사과밭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네요. 자, 사과밭 주렁주렁 열렸고 화면이 있고 강의하면 더 좋다고. 화면이 있으면 화면 쪽으로 똥길이 가버리잖아요, 또. 자, 붉은 사과밭이 있고, 사과가 빨갛게 열려있고, 걸어가면 하나 따먹고 싶고, 그런 사과밭이 있어요. 사과밭이 있어요. 자, 붉은 사과밭. 배두순. 몽유의 시간은 짧았다. 시큼한 소문들을 하얗게 표백하던 꽃들을 버리고 붉은 본성을 드러내는 사과나무. 태양의 분신 같은 정괄들이 주렁주렁 과수원을 밝히고 있다. 저토록 뜨거워지기까지 태양의 불을 맨입으로 삼키며 푸른 날들을 익혀냈을 것이다. 나의 가슴골에도 저처럼 뜨거운 태양 하나 이글거리고 있을까? 불면의 밤을 통행하던 몽유의 시간들이 꽃불을 피우고 있을까? 갈증이 몸을 태울 때마다 붉은 사과밭이 생각나는 건 달콤한 입맛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주렁주렁 달려있는 정괄들을 보며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사과 하나를 베어물자 컴컴했던 마음 어기가 환해진다. 전깃불이 들어온 것이다. 와, 붉은 사과밭을 이렇게 유도해 가네요. 예. 붉은 사과밭에서 전혀 예측 못한 방향으로 의식구조를 틀어버리네요. 예. 붉은 사과밭 하면 우리는 막 들떠가지고 뭐 사과 따먹으러 똥똥 뛰어간다. 거기서 즐거운 어린 시절이 눈에 띈다. 즐거운 어린 시절이 다가온다. 뭐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각도로 써버리네요. 몽유 시간은 짧았다고. 몽유는 이제 꿈을 꾸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렇게 몽유의 시간. 꿈을 꿨는데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의식은 못해요. 근데 꿈속에서 막 행동해요. 몽유병들은 그래요. 꿈속에서 자기는 꿈을 꾼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잔 사람은 일어나서 행동하니까 무서워요. 몽유의 시간은 짧았다. 시큼한 소문들을 하얗게 표백하던 꽃들을 버리고 붉은 본성을 드러내는 사과나무라고. 원래 그 사과꽃이 이렇게 지고 나서 열매가 점점 붉어지면 붉은 본성을 드러내는 사과나무라고. 태양의 분신 같은 정괄이라고. 태양의 분신 같은 정괄이 주렁주렁 열린다고. 그리고 정괄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과수원을 밝히고 있다고. 어때까지? 저토록 뜨거워지기까지. 이런 식으로 가네요. 계속. 태양의 분신 같은 정괄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그런 주렁주렁 열린 정괄들이 과수원을 밝히고 있고 언제까지? 저토록 뜨거워지기까지.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 다음에 태양의
태양의 불을 맨입으로 삼킨다고. 응? 저렇게 될 때까지는 태양의 불을 맨입으로 삼키며 푸른 날들을 익혀냈을 것이라고. 그렇죠. 원래는 그 사과가 푸르게 파랗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익어서 붉게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의 불을 맨입으로 삼켜가지고 푸른 나들을 익혀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적화자 쪽으로 와요. 이제 그런 객관적 상관물인 사과밭을 이용해가지고 나의 가슴골로 옵니다. 나의 가슴골에도 뭐 저처럼 뜨거운 태양 하나 이글거리고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해 가지고 그거를 디딤돌로 해서 살짝 시적화자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죠. 나의 가슴골에도 저처럼 뜨거운, 저처럼 해가지고 아까 사용하는 메타포나 그 객관적 상관물이나 보조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끌어와요. 나의 가슴골에도, 시적화자의 가슴골에도 저처럼 뜨거운 태양 하나 이글거리고 있을까?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불면의 밤을 동행하던 몽유 시간들이 꽃불을 피우고 있을까? 지금 시적화자가 불면의 밤을 보내고 몽유 시간을 가졌던 그런 고통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 갈증이 몸을 태울 때마다 어쩌면 시적화자가 이 붉은 사과밭을 떠올렸는가 봐요. 갈증이 몸을 태울 때마다 붉은 사과밭이 생각나는 건 달콤한 입맛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말이야. 무엇이 있었을까? 주렁주렁 달려있는 정갈들을 보면서 내 안의 어둠,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로 또는 보조관념으로 활용했던 것들의 이 사과밭을 끌어당겨서 시적 화자의 내면으로 와가지고 어쩌면 내 안에 어둠이 있었는데 그 정갈들을 보면서 사과밭을 보면서 어쩌면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 가끔 이렇게 붉은 사과밭이 떠올리는 것, 붉은 사과밭이 생각나는 것은 달콤한 입맛, 그게 맛있어서가 아니라, 맛있어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붉게 달려있는 이 정갈들을 보면서 어쩌면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슬쩍 시적 화자의 내면으로 끌어당겨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사과 하나를 베어 물자 컴컴했던 마음 먹기가 환해지는 거예요. 드디어 전급불이 들어온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의 변화를 슬쩍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든가 보조관념이라든가 상징의 것들을 어떻게 시적 화자의 내면으로 끌어당겨서 음요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깨달음으로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표현의 신선함인가, 또 어떤 점을 배우고 있는가 느껴지죠? 자, 그리고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붉은 사과밭, 배 두 손, 몽유의 시간은 짧았다. 시큼한 소문들을 하얗게 펴박아던 꽃들을 버리고 붉은 본성을 드러내는 사과나무, 태양의 분신 같은 정갈들이 주렁주렁 과수원을 밝히고 있다. 저토록 뜨거워지기까지 태양의 불을 맨입으로 삼키며 푸른 날들을 익혀냈을 것이다. 나의 가슴골에도 저처럼 뜨거운 태양 하나 이글거리고 있을까? 불면의 밤을 통행하던 몽유의 시간들이 꽃불을 피우고 있을까? 갈증이 몸을 태울 때마다 붉은 사과밭이 생각나는 건 달콤한 입맛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주렁주렁 달려있는 정갈들을 보며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사과 하나를 베어 물자 컴컴했던 마음먹기가 환해진다. 전기불이 들어온 것이다. 됐죠? 오,
느껴져요,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이라 했더니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객관적 상관물이라. 예. 자, 12시가 돼버렸네요. 네. 자, 시간만 되면 얼마든지 앞으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게 내 체질에 맞네.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별풍선만 많이 쏴주면 얼마나 좋겠어. 어? 나도 2시간 했으면 2시간 강의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예? 강의료도 안 주고 말이야. 강의하라고 말이야. 요즘에 제일 싼 강의료가 10만원이야. 10만원. 진짜로. 어디 가면 1시간 강의료 10만원 줍니다. 네. 그러면 10만원. 10만원에 그 별풍선이 쏴주면 내가 얼마든지 이런 강의를 해주지. 예. 예,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예. 여러분, 별풍선 좀 쏴줘봐. 너무 요즘에 인색해. 예? 요즘에 말이야, 별풍선 10개, 어쩔 때는 20개, 세상에 2시간에 별풍선 20개 쏴주고, 너무 슬퍼. 너무 슬퍼. 내가 고급 인력인데, 별풍선 20개를 받고 말이야, 2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 이 서글픈 현실.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예. 그쵸,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가지도 않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줄리님 짝짝짝. 자, 아리랑님 정말 멋진 시들을 많이 쓴 시인이네요. 시인이시네요. 네. 치리님 감사합니다. 네. 줄리님 유튜브 올리시고 광고비도 받으세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잉너님, 배려장님, 그리고 줄리님, 민재님, 치리님, 첫사랑님, 아리랑님, 송호님, 물망초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별풍선 쏴주셔서 감사하고 네, 송호님 별풍선 쏴주시고 송호님 혼자 쏘셨나? 그리고 아리랑님 그리고 물망초님 별풍선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2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